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번 주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주도권 경쟁에 나섭니다. 이번 주에도 탄핵 심판이 두 차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친윤계 의원들이 윤 대통령 접견에 나섰는데요. 관련한 내용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국가적 지원 그리고 국민 소환제 도입을 제안할 것이다 등의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들 좀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보세요? 네, 아마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약 발표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아마도 중도 보수층, 중도층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그러한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생방송을 하는 자리를 대국민 직접 호소하는 자리를 많이 이용을 하죠. 검찰에 출석할 때도 그렇고. 예. 아마도 오늘 국회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 대선 공약을 대부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그동안 민주당이 얘기했던 소득, 분배 이런 얘기는 이제 거의 얘기를 하지 않죠. 지금 이제 성장을 얘기하고 친기업을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그동안 가져왔던 그런 기조를 완전히 벗어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재명의 말씀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성을 가지고 받아들일까 하는 부분은 좀 전혀 다른 문제죠. 특히 이제 일례로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될 줄 알았습니다.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안 된 것이죠. 물러났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의 눈치를 봤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노동계 당내에 반발이 부딪혀서 물러난다. 그러면은 본인이 오늘 얘기할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보장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말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결코 호소할 만한 아마 소구력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얘기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내가 하겠다고 했더니 정말 하는 줄 믿었다. 더 이상 조롱을 받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수준에 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것이라고 보세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여러 가지로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 얘기하기로 이재명의 변신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등식을 좀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주로 이제 테마로 내걸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회복이라고 하면 민주주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극심한 사회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이냐 이 부분일 거고요. 거기엔 자연스럽게 국민 통합이나 화합 그리고 또 정쟁화되어 있는 여러 정책들을 어떻게 난제들을 풀어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사회적 대화기구를 제안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꾸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 쪽에서 공격을 하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치고 또 대통령치고 성장을 얘기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성장해야 한다고 하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배도 성장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과 분배는 결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민주정부 시절에 성장을 얘기했던 것은 다 거짓이었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성장률은 더 민주정부 때보다 훨씬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성장이라는 건 어떤 방식으로든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K컬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 동력들을 확보해서 그 성장 동력들이 국민들한테 골고루 과실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곧 분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조화롭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미 공개된 내용이지만 국회의원 주민 소환제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물론 이제 이것도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긴 한데요.
지금 정치 불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국회의원의 잘못들을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목소리가 과거에서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거는 저도 좀 관심 있게 볼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 국민 소환제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 소환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도 그 전에도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도 다른 대선 후보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 소환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워낙 지금 극에 달아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국민 소환제라는 제도가 필요하다 저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지방자치 선출제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소환제라는 게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예. 사실 이게 뭐 유명무실하다시피 하지요. 국민소환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영국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게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심한 가운데에서는 국민소환제를 통해서 물론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환에 임하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은 아마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편 국민의힘에선 오늘 김기현 전 대표를 비롯해서 친윤 이철규 의원 등이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앞서 윤상현 의원이 접견을 했을 때는 모래알이 돼선 안 된다면서 좀 당이 적극적으로 싸워달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거든요. 오늘도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놓을까요? 오늘도 아마도 메시지는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지도부가 아니고 의원들 개인 차원에서의 접견이기 때문에 뭐 지도부 차원에서의 접견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내려온다 하면은 당이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 오늘 가시는 분들은 대체로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야말로 찐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아마 안 갈 수도 없을 겁니다. 저분들은 갖다 나오실 텐데 아마 메시지는 뭐 우리 지금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토요일 날 대구 집회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경찰 추산 5만 명이라 하면은 부산의 4배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탄핵 심판에서의 심판정에서의 분위기와는 뭐 전 다르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을 때 오늘도 아마도 무언가는 아마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언가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옥중 정치, 접견 정치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일종의 이제 그 탄핵 불복 프레임 만들고 일종의 내란 선동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제 약발이 닿을 때가 된 거죠. 언제까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계속 만나면서 계속 자신의 입장들을 밝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효과가 거의 끝날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헌재에서 변론을 이번 주에 끝낼 가능성도 있고 뭐 길어봐야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안엔 다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헌재 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 오히려 될 텐데 그 기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계속 만나면서 일종의 선동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역풍을 불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아마 판단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단 이번 주 접견을 끝으로 해서 더 이상 이런 모습은 좀 개인적으로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한 번도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지휘, 명령을 받아서 사실 개헌군을 투입하거나 그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군 관계자나 뭐 정부 관계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인사들이 오히려 더 이런 인사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선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고요. 윤 대통령이 만약에 일말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오늘 뭐 찐윤 의원들이라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만났을 때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나 국민들께 사과하는 메시지라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뭐 석동현 변호사가 라디오를 통해서 접견을 최소화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확정된 건지는 모르겠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접견하고 싶은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최소화하는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요, 접견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뭐 물론 여론전도 중요하긴 하죠. 여론전 중요하긴 한데,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가 여론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인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그런 전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론전보다도 어쨌든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지금 더군다나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8차, 6차까지 다 진행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현재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의원들을 접견하는 것보다는 현재 변론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자, 이번 주에도 탄핵 심판 변론이 진행이 됩니다. 7차, 8차 변론 기일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8명이 증인으로 출석하거든요.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이 지금까지 이제 변론들은 절차적 정당성제를 따졌지 않습니까? 예. 말하자면은 이게 헌재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절차적으로 정당했느냐 하는 부분하고 포고령 일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제안을 하려고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포고령 1호 부분, 국회의 권능을 제한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내일이죠. 내일 이제 이상민 장관을 증인으로 부른 것은 이제 국무회의가 정당한 국무회의였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상민 장관은 아마 경찰에서는 자기는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었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나와서는 그런 주장을 견지를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국회에서 나와서 하듯이 진술 거부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번 주에는 이런 그 국무회의 심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선관위에 군인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이제 검증이 좀 이루어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기부 3차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그 발표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다 놀랐던 부분인데, 해커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인데, 반면에 이제 선관위 사무총장은 다 해소가 됐다, 점검이 다 됐고 뚫릴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증이 필요하고, 근데 그것은 현재 심판에서 탄핵 사유와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변론에서는 아마 국무회의 심의 완전히 가장 중점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측의 공방도 좀 거세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걸로 보십니까? 이번 주의 최대 관심은요,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가로 변론기일을 지정을 하면 결국 탄핵 선고도 늦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번 주에 만약에 추가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2주 내지 길어야 3주 이내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을 제일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둘째로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이른바 계엄 쪽지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쪽지를 보여줬다. 그 안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군 지휘관들처럼 답변이 제한된다거나 아니면은 답변을 거부한다거나 이런 태도를 보일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계엄 쪽지를 본인이 받았는지,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이해했는지 이 부분만이라도 헌법재판소가 확인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계엄, 그러니까 경고성 계엄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 총안고 선후배 출신이고 가장 가까웠던 인사기 때문에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걸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헌재가 직권 증인으로 신청한 증인이 있어요. 수방사 경비 1단장인데요. 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공포탄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지금 검찰 수사에서 밝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일단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바가 있는지 없는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직권으로 증인을 이제 채택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경비 1단장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부분도 좀 주목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김용빈 헌재 사무총장이 그동안에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빠져 있었다는 거 성관이 아닙니까? 사무총장. 예, 말씀하신 거죠? 성관이 예. 사무총장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서 그 방첩사랑 정보사 사령관한테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에 계속 극우 유튜버를 방송을 보내면서 확인해 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방첩사는 부정선거가 없다는 쪽으로 보고서를 올렸고 정보사는 윤 대통령의 뜻에 맞춰서 보고서를 올렸고, 그래서 정보사가 결국은 이번 계엄에 주축이 됐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검찰 수사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선관위 공식적인 입장이 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제 헌재가 보겠다고 하는 크게 한 5가지 정도 사유가 되는데요. 윤 대통령의 5가지 사유는 거의 다 증인신문을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또 거기에 대해서 증인을 누구를 채택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6차 변론길에서 가장 주목됐던 이슈가 인원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당시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은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문장이었다고 얘기를 했고, 윤 대통령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몇 분 내에 윤 대통령이 사실 인원이란 말을 쓰기도 했고요. 그 전에도 썼던 게 이제 보도로 나오기도 하면서 어제 변호인이 해명을 했습니다. 이 지시대명사로서로 인원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윤 대통령 측의 해명이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인원이냐 사람이냐 뭐 요원이냐 뭐 여러 가지 좀 엇갈리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진술이 네. 그랬는데 진술 자체가 그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헌법재판관이 들은 얘기만 하라고 해서 인원이라고 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하는 부분은 의정 활동을 중단시키라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국헌문란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변론을 좀 더 제기해서 좀 더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헌법재판관이 6차 변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검찰의 공소장,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그걸 굉장히 따져 물었습니다. 정인들한테 진실되게 얘기했느냐, 그리고 진술한 부분을 다 읽었느냐, 그리고 읽어보고 사인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정부로 채택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대통령 같은 경우,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찰 조사를 안 받았단 말이죠. 조사를 안 받기 때문에 진술서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진술이 될 수도 있는 부분에 윤 대통령 측에 있어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변론을 조기종결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 따져봐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윤 대통령 측도 그렇고 국회 측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두고 만약에 종결이 됐다 할 경우에는 여야 지지 세력들 간에 이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엄청난 폭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변론을 그렇게 굳이 시간을 이렇게 아껴가면서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뭐 그렇게 조기 결론을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부러 갈 필요는 없다. 그런 국민 이 갈등을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은 헌재가 정말 누구나 봐도 정말 정말 진정성 있게 예. 어느 한 편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잘 들여다봤구나, 좀 판단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다 해소됐구나 하는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본다 그러면은 오늘 이번 주까지 끝나고 변론을 뭐 2차례, 3차례 얘기가 나오던데 좀 더 길게 갔더라도 논란의 여지를 해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인원 공방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의 해명뿐만 아니라 또 이 헌재에서 신문 과정에서 시간도 짧고, 그리고 질문을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라는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만약에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면요, 더 이상 변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직 대통령이 비굴하고 구차하게 이런 식으로 자기가 법을 안다고 해서 이렇게 법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볼 때는 사실은 인원이냐 요원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 중시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여론전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가지고 시비 삼는 건데요. 곽종훈 사령관도 마찬가지지만 전추 지휘통제실에서 마이크를 켜놓은 채 네. 윤석열 대통령 전화를 받고 그리고 합참 통제실에서 벙커에서 계속 지시를 내는 김용현 장관의 지시를 들으며 그리고 현재 그 현장 지휘관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지시를 내린 상황이에요. 이게 표현들이 일부 섞일 가능성도 있고 정신없이 그런 내용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중요한 점은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그 전화 통화 내용부터 시작해서 지시 내용을 다 지휘관들이 화상으로 지켜봤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공작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끌어내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끌어냈다고 그 충실하게 대통령 지시를 이행했던,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이행했던 군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질적으로는 이제 국가 헌정을 물랑케 할 의도가 있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럼 국회 안에 계엄군을 투입해서 의사당 안에 계엄군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707뿐만 아니라 수방사 대원들도 다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예.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헌정을 물랑케 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포고령 1조에 보면 국회 정치활동 금지하고 있잖아요. 이 행위 이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회 기능 정지를 국회에서 의결을 할 수 없도록 막겠다고 하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논란의 소지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느냐 이 부분도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메모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홍장원 1차장뿐만 아니라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메모 그리고 휴대폰 안에 있었다고 하는 명단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받아 적었다고 하는 체포 명단 이걸 다 같이 전부 다 일치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의 조작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걸 부인하기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이런 물증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구구하게 말장난으로 이러니 저러니 나중에 결국은 요원이란 말을 윤 대통령이 스스로 인원이란 말을 스스로 계속 헌재 재판정에서도 하니까 지시대명산이 어쩌니 이런 구차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헌법재판관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제일 중요한 대통령의 파면 사유만 집중해서 보고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헌재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쟁의 심판 변론이 재개가 됩니다. 국회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 또 마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주로 다룰 거로 보이는데 그러면 헌재는 어떤 부분을 좀 주요하게 들여다볼까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헌재가 자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이게 최상목 대행 측에서는 여야 원내대표를 정인으로 불러서 들어보자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건 예. 받아들이지 않고 서류만 받았단 말이죠. 서류상으로 보면은 아마 이런 내용일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현재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을 갖다 임명해야 되는데 야당의 동의 없으면 사실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협의 과정에서 야당이 협조를 해달라 대신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할 수 있게끔 예. 이렇게 동의하는 쪽으로 협의가 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협의가 되고 있을 때 합의가 됐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합의가 됐다 해서 2명을 추천한 것이죠. 그렇게 돼서 이제 진행이 된 것인데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합의가 됐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 원내대표들 불러서 정인으로 불러서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헌재에서는 서류로 대체해서 오늘 변론을 제기하는 모양인데 어쨌든 절차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를 청구인으로 합니다만은 국회를 청구인으로 한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지는 본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되는 부분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낼지 오늘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역시 논란의 소지는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헌재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중시할 필요가 예.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오원식 국회의장 측은 이제 국민의힘이 당시에 인사청문회에 참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걸 증거로도 제출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정치적 합의라는 게 뭐죠?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나요? 그동안에 저도 숱하게 봤지만요. 네. 합의문 잉크도 안 마르지 않았는데 말 바꾸는 경우 진짜 많았습니다. 그건 합의가 된 겁니까? 합의가 되지 않은 겁니까? 어디까지를 보는 게 합의가 된 겁니까? 말 바꾸고 내가 합의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가서 말 부인해버리면 합의가 안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대한 합의는요. 자, 방송에 이런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거든요. 결국 합의했다고 제가 제 입으로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3명을 어떻게 추천할 것인가를 두고 서로 간에 여야 간에 기싸움이든 협상을 벌여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12월에 이게 기존의 관행으로는 집권당, 여당이 1명 추천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몫이니까요. 제1야당이 추천하고 제1야당 외에 교섭단체인 야당이 추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을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교섭단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민주당 말고는. 그러니까 이 1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두고 서로 협상을 벌이다가 나중에 가서 민주당 의석이나 또 다른 야당에서도 그게 양해가 되니 민주당이 2명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1명 추천합시다. 이렇게 됐고요. 언론 보도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다 합의됐다고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국회가 공개를 했던 것처럼 11일 날 인사청문위원까지 각 당으로부터 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공문으로. 그래서 인사청문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바뀌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를 결국은 축출해서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 역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지금 대통령 탄핵 심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아니 우리 합의한 적 없는데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사청문회까지 열기로 다 합의하고 청문위원까지 추천받았는데 우리는 인사청문회 보이콧할 거야. 거부할 거야. 그래서 생긴 문제입니다. 이게. 그럼 어디까지가 합의고 어디까지가 합의가 아닌 거예요? 권한대행이 그걸 판단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럼 권한대행이 그걸 판단하면 권한대행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까? 헌법에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그 부분을 가장 쟁점으로 보고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 위헌 결정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사청문회에 응하겠다고 한 것이 합의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부분이죠. 인사청문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위원들 명단도 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인사청문회 거쳐서 이 부분은 부적격자다 하면은 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인사청문회에 합의했다 해가지고 그거를 인사청문회 위원을 제출했다 해서 이제 그 합의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이것은 명백하게 여야가 그동안 합의를 해서 1명은 추천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이 관례를 깬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그러면은 뭐 마음대로 우리 추천하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관례를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합의된 부분이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에 나가서 헌재가 이 합의를 확인하는 기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물론 합의를 헌재에서 확인한 것이 아니고 권한을 갖다가 남용을 했느냐, 권한을 벗어났느냐 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인용을 할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여야의 합의가 있었는지 합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여야의 양측 변론 들어보고요. 헌재 판단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